뵙겠습니다. 네. 저는 2020년 서울 평화문화예술축제에서 공연예술분과 연구를 맡은 허영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지만 앞에 계신 분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일 것 같아서 서로 약간의 쑥스러움을 감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제가 커다래요. 평화라는 주제여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모든 분과의 선생님들께서 평화를 어떻게 본인의 이제 평소 관심사랑 연구 주제와 연결시킬 것인가가 고민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요. 저 또한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그냥 제가 원래 가진 질문 안에서 그 연구 주제로 삼아서 조금 미진하지만 연구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은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주제를 동향평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평화를 위한 혼자되기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평화를 두고선 이런저런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떠올랐어요. 그게 떠올라서 사실 타이틀적인 패러디도 있긴 하지만 동양평화론이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총 5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1장하고 2장을 완성을 못 하시고 없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총 5가지의 형식으로 저도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어요. 네. 그 5가지 형식이 위에 보시는 서문, 전감, 현상, 복선,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서문은 우리가 잘 이해하다시피 정말 서문이고요. 전감은 그 앞서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리고 현상은 그래서 지금 판단하는 현상이고 복선은 앞으로 이제 제기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제 문답은 결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시고요. 저도 이걸 따라서 한번 패러디의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기획자로서 여기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저 스스로 기획자라고 생각한 적은 최근에 들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기획자로 불린 것도 사실 얼마 안 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공연예술 관련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공연을 만드는 일하고 공연에 대한 글을 쓰는 일하고 거의 동시에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 지나오면서 제가 창작가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더 많았고 뭐 기획자라고 스스로 여겨본 적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4년부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1도시라는 출판사를 하게 됐어요. 1도시 출판사는 공연예술 관련한 책만 다루는 출판사거든요. 이거를 시작을 하고 나서는 아마 책을 출판하고 기획하고 하는 일종의 행위들이 모두 기획이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횟수로 6년 차 정도 된 출판사고요. 아주 느림 보여서 1년에 많으면 4권, 적으면 2권 정도 출판하고 있어요. 올해는 3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언제 그만둬야 되나 맨날 고민하는 게 출판사의 일입니다. 그 밖에 제가 지금 그런 공연에 접점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마 그 축제 자기소개에도 썼는데 약간 문학에 걸쳐서 공연에 이렇게까지 이르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3.15 창고극장이라는 곳의 공동운영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공연예술에 대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이슈나 작가들을 만나는 기획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패널과 함께 시작했었던 것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했었던 입체 열람전이라는 일종의 전시였었어요. 저거는 1970년대의 소극장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시멘틱 데이터로 엮어서 재해석하는 그런 전시였고요. 지금 막 끝난 게 이제 퍼포 논문이라고 이건 3회차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퍼포먼스에 대한 논문을 어떻게 이제 공연화하는가에 대한 거였고 이번에 주제는 벌어진 연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훌쩍 건너뛰어서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도서관에 이제 기획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학과 관련한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를 공연예술 기획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출판부터 공연, 뭐 전시에 이르기까지 어떤 퍼포먼스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어떤 정의로서 다양한 학자적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에 느껴지는 그런 퍼포먼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관심사들을 어떤 프로그래밍화 하는 것이 지금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제 역할입니다. 네. 저의 소개를 살짝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향평화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평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가 느끼는 평화로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되게 작은 정의밖에 내릴 수 없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온하고 화목하다라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뭐 유사어로 따진다면은 안전하고 뭐 평화스럽고 무사하다는 뜻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지 못하다는 상태는 곧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안전의 위협은 신체적인 위험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작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계속 언급하는 평화는 사실 너무 작은 거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쭉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이 서문 혹은 전감에서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 것들을 PPT로 띄워놓았고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 원고를 조금 읽으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이 되어서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계 없는 위협이 가해지는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이 상황의 특징은 본인이 직접 감염자도 되지만 누군가에게 감염을 시킨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감염되는 대상이 나보다 조금 덜 건강한 확률, 그리고 좀 신체적으로 덜 건강할수록 더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떤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윤리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격리, 자가격리 혹은 실질적인 격리를 사회적으로 제한받기 때문에 배제되는 감각을 일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 자체가 어떤 죄책감이랄까요?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이긴 하지만 감염자로서의 죄책감을 좀 강화하는 것 같고 격리라는 어떤 통제받는 상황을 통해서 배제를 당하는 감각을 배우는 것 같고 또 모일 수 없음의 공동체로서의 감각을 느끼는 것 같고 또 혼자 되기의 감각 또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공연을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땡땡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땡땡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공연의 의미, 그리고 공연의 플랫폼이나 장소, 그리고 어떤 방법론들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의 개발 혹은 등장 등등 사실 이 키워드가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땡땡은. 그래서 이 글은 2020년을 통해서 배워가는 이 새로운 감각들을 평화라는 키워드랑 조금 연결을 지으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2020년을 통해서 제 안에서 구체화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감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전감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고 제가 공연 예술을 하거나 혹은 바라보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본격적으로는 2014년이라고 저 스스로 감각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제가 느끼기에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선배격인 분들에게서 많이 일어났었던 움직임이 어떤 연대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던 표현이 느슨한 연대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어떤 되게 끈끈하고 단단한 공동체 아니고 의지나 뭐 가치관이나 방향성 그리고 장르가 다르더라도 뭔가 같은 세대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창작자들과 어떤 일종의 관련자들의 합 되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대의 개념보다 공동체의 개념보다 되게 좀 진보한 개념처럼 저한테는 느껴진 그런 선배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제 공연 예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네, 그분들의 어떤 특징 같은 거랄까요? 제가 이제 가까이 있기도 했고 가까이 있지 않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그들의 특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활동 모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장르를 되게 불문하고 서로를 찾거나 서로를 좀 지켜봐 준다거나 하는 되게 좋은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그분들 스스로가 이야기했었던 표현 중에서 저한테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윗세대한테 저희들의 활동에 긴장감을 줬었죠 라는 표현이 저한테 되게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일종의 새로운 창작 활동의 방식이 이 개안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그 전 세대와의 어떤 되게 분리 다르다는 선언같이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쉽게도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전반의 큰 변화는 아니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또 아래 세대로 어떻게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2010년대를 보내고 바야흐로 2000년대 후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공연 예술계가 계속 엄청 시끌벅적했잖아요. 사실 뭐 메르스 사스부터 해가지고 세월호 참사라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정권 교체부터 해서 블랙리스트, 뭐 미투까지 해가지고 너무 버라이어티해서 사실은 정말 재앙의 10년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느껴지는데, 이때 또 다른 의미에서 연대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라는 표현이 그 이전의 느슨한 연대랑은 조금 다르게 어떤 이렇게 가치관을 공유하는 정도의 연대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해야 되는 연대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때 말하는 연대는 이미 그러한 의미를 입은 상태가 되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 무렵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연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대랑 그럼 저항이랑은 어떻게 같고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연대를 표명하는 것이 연대 행동이랑은 또 어떤 격차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었고, 그래서 연대 자체가 뭘까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어떤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에 정치적이든 아니든 의견이 있고 뭔가를 행동하고 싶지만 연대합니다라는 것을 발언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무엇과 연대해야 되고 어디와 연대해야지 내 생각과 맞는지를 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뭔가에 연대하지 못한 채로 이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다시 궁금한 것은 연대라는 것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조금 지금은 저에게 조금 남겼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사실 그 사이도 또 다른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다운예술 같은 것들이 부상하면서 장르 경계도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각종 사건으로 인해서 공고하던 극단이나 단체들, 뭐 단체장들이 다 이제 와해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예술계로 진출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많아지면서 이런 환경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건 저는 이 연구에서 독립예술가, 뭐 창작자, 1인 프로덕션, 작은 창작 환경이 어떻게 지금 이 평화 연구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를 사실 접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사실 1인 창작자라고 저 스스로 정체성도 생각하고 있고, 1인 창작자라기보다는 1인 프로덕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동료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떤 되게 즐기거나 같은 규칙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점점 1인 창작자들의 활동 혹은 1인 창작적인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 저의 눈에는 좀 포착이 되었고,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3.15 창국장에서 올해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클린룸이라고 하는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1인 창작 활동을 하는 6명의 작가들과 함께 클린룸이라고 하는 격리된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공연을 준비하고 그것을 온라인이라는 장소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거기에는 뭐 1인 창작자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창작적 배경에서 1인 창작을 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창작자에게 주는 위협 혹은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루기도 했었고, 그 무렵에 제가 어떤 그 가성비라고 하는
2009년부터 유행했던 이 단어를 공연 예술에서도 가성비를 실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성비가 단지 그 돈의 개념이 아니라면 예술가들은 어떤 가성비적인 관점에서 1인 창작을 할까까지 조금 물어보고 싶었던 좀 프로젝트였었어요. 네. 그래서 요 프로젝트는 약간 많은 그러니까 호평이 공연의 완성도로서의 호평보다는 어떤 그 도전적 실험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향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화, 가속화되는 개인화라던가 각종 뭐 웹이나 서비스나 뭐 기술적인 것들이 워낙에 편리해지면서 1인 창작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훨씬 확장되었다는 것도 사실 1인 창작이 가능하게 한 배경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에 띄운 것은 클린룸을 하면서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도 가장 의도에 맞는 인터뷰였던 것 같아서 한번 띄워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원고에 아마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가 공연예술계를 어떤 평화를 깨버린 무참히 짓밟고 지나간 거대한 재앙만은 아니진 않을까라고 사실 약간 주장하고 싶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어떤 강제적인 분리 상황, 격리 상황은 그 혼자됨의 평온하고 화목함을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체험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그 이전의 공연 예술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평화의 경험이나 평화의 일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 그 전에 공연 예술계에 없었다기보다는 공연 예술의 창작 환경의 특징상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던 나는 혼자가 좋아요 같은 그런 선언이 가능해진 상태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생활 양식이기도 한데 사실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를 정리하는 법, 생각을 정리하는 법, 어떤 정리, 일본에서는 단샤리라는 표현으로도 표현되는 그 열풍이 사실 미니멀해져갈 수밖에 없는 창작 환경을 가지고,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한테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어떤 철학적이거나 정서적인 것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떤 초개인화 시대, 그다음에 관계 맺지 않으면서 느끼는 평화로움, 불필요한 관계, 그 감정의 소진이나 체력적 소진, 시간, 장소의 소진, 그런 것들의 절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일시적일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 약간 주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원래 이제 처음에 이거 중간 발표를 했을 때는 제가 이 평화, 지금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공연 예술가들의 평화의 수치를 계량화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이거는 이제 갤럽 같은 데랑 같이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사실 이거 이후에 조금 더 설문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했을 때 정말 어떤 좀 수치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평화라는 것이 어떤 수적으로 치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시각적으로 정말 실체의 어떤 이미지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6명의 1인 창작자, 그러니까 1인 창작만 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와 경험이 있는, 작업에 경험이 있는 6분하고 그리고 10분의 그냥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창작자들한테 질문을 공통 질문, 그리고 이제 공통하지 않은 질문들을 좀 던져서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고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이 질문들이 적당한가라는 생각을 항상 반추하게 되고, 이 질문이 사실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유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 이번에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창작자들한테는 아래의 질문 6개를 던졌어요. 그래서 앞에 2개는 1인 창작자로서의 정체성과 왜 1인 창작을 하게 되었나, 혹은 그 정체성을 왜 가지고 있나에 대한 배경 설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코로나가 본인 창작 활동에 미친 영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창작 활동에 평화를 준 상황은 무엇이었고 평화를 깬 사례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였고요.
공연과 예술, 창작 중에서 평화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혹은 가장 멀리 있다고 느끼는 특성이 있다면 무엇이냐 였었고요. 또 이제 격리 혹은 만나지 못한 이 상태가 자신의 창작 활동이나 혹은 개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피해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답변은 이따 패널분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은 다뤄보긴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어떤 그 답변들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답변은요. 김모 작가님의 답변인데요. 하고 싶은 작업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다양한 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로, 극작, 배우, 기획. 다만 아르코 대극장에 서고 싶고 큰 지원 사업도 받으면 좋은데 보통 인건비나 제작비를 얕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라는 답변이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작업은 처음부터 다 제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 전부 제가 해보고 싶어서 1인 작업자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마음에 맞는 동료들을 찾기가 힘들기도 했고요.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1인 창작의 배경에 있어서 또 나누고 싶은 답변은요. 이거였어요. 스승을 두지 않아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볍고 지속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관한 평가가 바로 제게 집중되는 점도 알기 쉽고 좋습니다예요. 이게 제가 사실 제일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제 기본적인 제 태도랑 되게 닮았다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도 물론 스승님이 있고 선배가 있고 동료가 있지만 그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저 녀석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었어요. 저한테 어떤 내세울 스승이 없다는 것. 그리고 되게 깊게 저한테 감명을 준 선배가 없다는 것이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자유롭고 행복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나머지 다수의 공연에서 창작자분들한테 드렸던 설문의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당신의 현재 평화로움 지수는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혹은 그렇지 못한 순간은 그리고 아래 두 개는 앞선 질문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였었어요. 요것도 시간 관계상 이따 이제 패널분과 대화하면서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SNS의 활용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있었어요. 답변 중에서. 근데 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SNS가 예전에는 홍보 혹은 뭐 고발의 기능에 충실했다면 지금은 뭐랄까 무한 확장되고 있는 느낌? 플랫폼으로서도 그렇고 공연 창작 방식으로서 그렇고 뭔가 되게 무한 확장되는 것 같고 저는 SNS의 특징 또한 1인 창작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계정으로 혹은 여러 개의 계정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관성이 아주 먼 입장에서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거는 좀 나누고 넘어가고 싶은데 현재 평화로움 지수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되게 절망이 감도는 분위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16분한테도 조사를 했지만 그 외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평화 지수가 높은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단계 기준이었는데 10단계는 유토피아였고요. 1단계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8단계, 7.5에서 8단계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굉장히 저는 조금 이 연구의 의미를 반영한다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볼 만한 그 답변 같은 것은 도움이 된다. 이 코로나 상황이 왜냐면 격리나 만나지 못함이 결국 나 자신에게 시선을 이동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대회가 침체되고 있다 보니 보릿고개가 온 곳은 피해라고 볼 수 있지만 창작 활동이나 개인 생활은 아주 평화롭다. 창작 활동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본인이 평소에 공공기금 의존율이 낮은 창작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비대면 혹은 대안을 찾는 방식의 지원 사업이 늘어서 창작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도 재미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문답이라고 해서 결론은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짧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빨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화, 뭐 1인, 개인, 연대, 혼자됨 등등의 이제 단어들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을 어떻게 바꿨고 어떻게 발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화랑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했던 시도였었어요. 제가 전제한 평화의 모습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가 조금 덜 성스럽고 덜 거대하긴 했지만 비로소 평화를 조금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자됨의 경험, 그것이 강제적이든 선택적이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이전과 다른 체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비대면이 주는 안정감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만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장소, 시간적인 감각들을 배우고 창작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는 작가들이 있었고 저 또한 그것에 굉장히 좀 공감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글에서 누락된 부분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박탈과 기회 상실과 생활고랑 분명히 있었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 이 연구 안에서는 배제한 채로 진행해서 되게 낭만적인 결론일 수도 있는데 물론 결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연구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평화는 최소한의 작은 평화였었고 그 작은 평화가 제가 생각하는 1인 창작이 늘어나는 이 환경과 그리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랑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연구였습니다. 네, 일단은 제 연구는 휘리릭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